오늘은요, 조선의 연표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여러분 조선의 왕계보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이러면서 막 동공지지 막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곳, 그치?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는 잘 알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왕계보를 알게 되면 조선의 흐름이 조금 쉽게 보여요. 그래서 왕계보는 한번 적어두시고 이렇게 큰 흐름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연표를 쭉 준비를 했는데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우리 고려시대의 마지막, 고려가 멸망된 게 조선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나라가 쭉 와가지고 50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1910년에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문을 닫게 되는데, 사실 그 시대에는요, 이제 이름이 약간 바뀌어요.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고종과 순종 때에는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으로서 나라의 문을 닫았지만 결국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거죠.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조선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500년의 역사를 맞게 되는데, 우리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을 딱 반으로 나누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1392년에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딱 건국을 했는데 딱 200년이 지난 딱 200년, 그때 일본이 어떻게 알고 딱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592년, 우리가 그날을 임진왜란이라고 표현을 하죠. 임진왜란 1592년 어떻게 외우냐고요? 임진왜란인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고 됐어요? 1592년, 그래서 임진왜란을 가지고 우리가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조선 후기라고 나눕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조선 전기를 볼 거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 나오는 왕들을 좀 볼 건데 한번 써보죠. 임진왜란이 있을 때의 왕은요, 일단 선조예요, 선조. 그러면 그 전까지의 왕들이 쭉 조선 전기겠네. 그럼 하나부터 써볼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까지가 조선의 전기의 왕들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두 개로 조금 나눠봅시다. 태성,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는요, 우리가 성종까지 끊어서 조선의 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어떤 기틀을 갖추고 문물을 정비하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을 건국했으니까. 자, 근데 이때는요, 누구와 함께 정치를 했냐면 그때 함께 같이 일했던 공을 세운 신하들을 우리가 훈구라고 불렀어요. 훈구들과 함께 조선 초기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성종 때 훈구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성종이 안 되겠다, 저 훈구를 견제할 세력을, 새로운 세력을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등용된 애들이 사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종 이후부터는 훈구와 사림이 계속 대립을 하는데, 생각을 해봐. 훈구 입장에선 사림이 좋아, 싫어? 싫지! 그러니까 훈구가 일방적으로 사림을 이렇게 누르는, 이런 사림이 화를 입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는데,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종 이후에 성종의 아들이었던 연산군부터 명종까지가 우리가 사화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사화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조선의 전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조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로 이제 또 나뉘게 되는데, 예성, 연중, 임명선, 그 다음에 누군가요? 선조의 아들 광인, 효현, 숙경년,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광해군! 선생님, 보통 왕 이름은 조나 종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봤었던 연산군이라든지 광해군이라는 거는요, 보통 쫓겨난 왕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광해군 쫓겨났구나. 광인이니까 인조에서 쫓겨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여줄 거는요, 선조부터 경종까지 붕당이라는 게 생기게 될 거예요. 붕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림이라는 애들이 분열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까 사림이 화 입었잖아요. 훈구에 의해서 사림이 화를 입은 게 사화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훈구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았고 사림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훈구가 사림을 때리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림이 너무 많으니까 훈구는 나중에 자연적으로 멸종하게 되는 거고, 사림들이 남아서 주도 세력이 된 거죠. 조선 후기 때부터. 그렇구나. 화를 입었는데 진짜 세력이 많았나 봐요. 자, 근데 이 사림들이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애들끼리 조금 이제 갈라지다 보니까 분열이 생겨서 뜻 맞는 친구끼리 정당을 형성했다라고 해서 친구붕자를 써서 붕당 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쭉 붕당 정치가 이어지는구나. 근데 붕당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정당이 있으면 다른 정당이 조금 견제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어떤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이게 너무 심하게 싸우다 보면 정치가 너무 혼란하죠. 그래서 국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야! 니들 신하들 왜 니들끼리 싸우고 난리야? 너네 내가 강력한 힘으로 너네를 누를 거야. 한쪽 붕당이 힘을 실어준다거나 아니면 이쪽 붕당이 너무 크거나 그런 거 없이 탕탕 평평하게 너네를 쫙 누를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게 바로 영조와 정조 때 있었던 탕평책이 되겠습니다. 탕탕평평하게 하겠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탕평책이라는 건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야지만 신하들이 쫙 누르고 강력한 왕권 아래서 그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정조가 갑자기 1800년에 확 돌아가시게 되면서 나이 어린 초딩 순조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조부터 철종까지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는요. 외가 친척들이 대신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세도 정치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 어떤 권력의 힘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온갖 가족들이 다 끼어서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종, 순종 때 가서는요.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고종 중간에 바뀝니다. 고종 때는 이런 세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고종의 아버지가 나서죠. 내가 대신 이 문란한 정치를 바로잡겠다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해서 잠깐 정치를 해주다가 나중에 고종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전체적인 내용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고종과 순종은 우리가 근현대사 가서 볼 거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다라고만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건 조선 전기의 정치니까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앞에 왕들의 계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와서 일단 나라를 세운 건 태조 이성계였죠. 근데 이성계는요 사실 신흥무인 세력이었고 신진사대부의 대표였던 누구? 그치, 이름만 들어도 도전적인 정도전과 함께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성계는요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난 싸움꾼이었으니까 정도전 네가 정치를 다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정도전한테 많은 권력을 넘겨주게 되죠. 근데 이제 정도전이 태조께서 이제 세자책봉을 하셔야 됩니다. 아들로 왕위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누가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서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 정도전은요. 왕도 중요하지만 재상, 본인 같은 재상,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재상, 똑똑한 재상이 선출돼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지. 왜? 왕은 선출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세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괜찮을 수도 있고 좀 그지 같을 수도 있고 근데 왕이 조금 별로이면 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그 휘청거리는 거를 똑똑한 재상이 바로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 정치라는 걸 엄청나게 중요히 여기는데 그럼 봐. 내가 왕이 정치 권력이 엄청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야, 재상 필요 없어. 이러면 정도전의 재상 정치는 끝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은요. 본인의 재상 정치를 길게 이끌어 나갈 목적으로 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던 방석이라는 애를 세자책봉을 합니다. 이름이 방석이에요. 아주 폭신폭신하죠? 이방석이라는 가장 막내 아들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정말 저 방석이가 세자책봉 된 걸 보고선 너무 열받았던 다섯째 아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유아인이 역할을 맡았죠. 이방원입니다. 아니 태조는 우리 아빠는 내가 조선 건국할 때 얼마나 힘을 도와줬는데 나를 두고서 어떻게 막내를 세자책봉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내 죽어! 왜냐면 다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내 죽어! 그리고 또 다른 뱃속에서 태어난 또 방번이 죽어! 이러면서 두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선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전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방언이가 막 이제 권력을 막 이제 자꾸 키우려고 하자 이제 태조가 야, 나 왕 못하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 그 당시 때 이제 첫째는 죽어서 없었고 둘째로 권력이 승계가 돼서 방과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대 정종이에요. 자, 근데 이 정종은요 항상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다섯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이방원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왕을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넷째 아들이 문제였어요. 방간이었는데 이 방간이가 이 1차 왕자의 난을 보면서 뭔가 난리를 치면 왕이 바뀌는구나. 나도 언젠가 한번 왕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본인의 막 개인적인 병사를 막 키우면서 사병을 막 키우는 거지. 그럼 누가 불안하겠어? 정종이 너무 불안하잖아. 그래서 방언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방간이가 자꾸 나를 나 막 자꾸 위협해 오는데 나 좀 도와줘. 이래서 이 방언이가 직접 나서서 방간이를 죽이고자 했으나 어떻게? 같은 뱃속이잖아. 그래서 차마 방간이는 죽이지 못하고 유배를 보냈다더라. 그 이후에 정종이 우리 방언이한테 다시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이가 3대 태종이 되는 거고요. 이런 두 번째의 난을 우리가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1차 왕자의 난으로는 정종이 즉위했고 2차 왕자의 난으로는 태종이 즉위를 하는구나.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태종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 태정, 태세, 세종으로 넘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태종에게는요, 아들이 일단 3명을 좀 봅시다.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첫째 양녕대군이 세자책봉을 받았어요. 근데 양녕대군이 어느 날 부모님의 침소에 갔다가 이런 얘기 들은 거죠. 우리 충녕이가 첫째였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소리 들은 거야. 그럼 충녕이는 어때? 완전 충격받았죠. 아니, 날 두고 셋째 아들이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첫째가 그때부터 나쁜 행동들을 막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온갖 나쁜 행동을 다 해가지고 결국 세자책봉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누군가는 세자책봉이 될 거니까 누가 굉장히 기뻐합니까? 당연히 둘째겠지. 효령이가 막 입이 찢어지는 거야. 나구나. 내가 이제 세자책봉이 됐구나. 막 이랬을 때 양녕이가 효령을 부르죠. 야, 효령 일로 컴. 너 아니야. 누군데? 내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바로 셋째 충녕이야. 그래서 둘째 효령이는 충격을 받고 세자책봉이 된 셋째 충녕이가 왕이 되는 게 바로 세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세종에서 다음 왕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써있기를 문종이 있고 그 다른 아들 수양대군이 있죠. 근데 문종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그치, 태정, 태세, 문, 단세니까 단종이잖아. 근데 봐봐. 세종이 나는 무조건 큰아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큰아들을 왕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문종을 세자책봉을 해요. 지금까지의 왕들이 큰아들이 없었거든. 그래서 문종을 왕으로 세자책봉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종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일찍 죽었단 말이야. 그러자 이제 문종이 죽기 전에 단종, 자기 아들로 권력을 승계해야 되니까 이제 초딩을 두고선 불안했던 거지. 우와, 나의 아들 단종을 놓고 이 문종이 어떻게 눈을 감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문종이 굉장히 아끼던 신하 김종서라는 사람에게 나의 아들 단종을 잘 부탁한다라고 꼴까닥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진짜 문종이 죽고 나서 단종이 즉위를 했을 때 그 김종서가 어떤 단종을 정말 잘 보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대로 권력을 막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지. 이때 너무 열받은 사람이 누구야? 수양대군인 거죠. 세종의 다른 아들. 이 수양대군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굳이 첫째 아들 말고 나에게로 왕을 넘겨줬으면 저런 김종서가 날뛰는 모습을 안 봤을 텐데 난 저 김종서 마음에 안 든다. 저 김종서를 없애고 그 다음에 단종도 없애버려야겠다. 내가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노라. 그러면서 수양대군이 뒤집어 엎은 이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카, 단종이었던 조카를 바로 유배 보내고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단종은 죽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통해서 세조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세조가요, 아들이 또 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아들은 의경세자였고요. 둘째 아들은 해양대군입니다. 근데 분명 첫째 아들이 세자가 됐을 거야. 그래서 의경세자가 첫째 이제 세자로서 있는데 문제는 또 아파가지고 의경세자가 이제 20살 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이었던 해양대군이 권력을 승계를 받아서 그 다음 세조 다음에 왕이 되는 예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종도 아파. 그래서 즉위한 지 13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세조의 아들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은 거는 아무래도 세조가 본인이 왕으로 올라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죄값을 달게 받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겠고요. 자, 그러면 해양대군이 죽었을 때 그 해양대군의 아들로서 이제 권력이 승계가 돼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굉장히 너무 어렸고 문제는 의경세자의 아들, 큰아들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었던 잘산대군이라는 애가
장인어른이 좀 대박 잘 나가는 훈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명회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힘에 입어서 이 잘산대군이 성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가 약간 이상해요. 세조에서 둘째 아들 해양대군으로 갔다가 다시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인 성종이 왕이 되는 거지. 됐나? 근데 이 성종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위대한 성종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연산군이 되는 겁니다. 폭군의 아이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종태세문단세 예성, 연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 전개의 내용을 쭉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